텀블러가 범죄에 활용된 사건이 있어요. 텀블러가 범죄. 아, 네네네. 공무원 남성이 동료 공무원 여성의 텀블러에다가 자신의 정액을 몰래 넣어두는 그런 엽기적인 이제 범행을 저지르는 사건이 발생을 했어요. 이걸 흔히 좀 정액 테러다 이렇게 명명을 하는데 그러니까 이유가 동기가 뭐죠? 동기가 보통 그런 거에 동기는 뭘 것 같으세요? 너무 그냥 뭐 이상성욕? 그렇죠. 아, 대부분 그렇죠. 네, 자신의 어떤 성적 만족이라든지 뭔가 쾌감을 위해서 성적 테러죠. 성적 예. 폭력이에요. 테러고, 성폭력. 네. 전형성 폭력인데 예전에 그 칼을 갖고 다니면서 작은 칼을 짧은 반바지나 치마를 입고 다니는 여성들 버스 정류장에 서 있으면 이렇게 상처를 내고 네. 도망가는 사건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수십 차례 사건이 발생해서 이거를 체포를 했는데 정말 범죄 심리학책에 나오는 딱 그대로 정답을 말했어요. 너무 성적 쾌감을 찾기 위해서 그런 행위를 했다. 그래서 형사가 물어보죠. 그 행위와 성적 쾌감 전혀 연결고리가 없는데 그랬더니 그렇게 할 때 그 여성의 반응이 너무 궁금했다. 그리고 놀라는 때 난 너무 성적인 각성이 됐다 막 이런 얘기 하거든요. 그래서 아마 같은 비슷한 걸 맥락으로 거예요. 예. 은밀하게 피해 여성이 그런 걸 드시고 뭔가 이상한 느낌 막 이런 반응들이 얘한테 이 범인한테는 아마 엄청난 네. 그게 영향을 줬죠. 어떻게 발각이 됐을까요? 사실 이런 게 발각되는 거는 아마 이 사건이 지금 이 사건만 있었던 게 아니라 여러 지금 각지에서 그렇죠. 맞아요. 정액 테러라고 명명을 할 정도로 이런 사건이 사실 많았어요. 스토킹하는 동료의 커피에 체액을 넣은 행위를 버스 앞자리에 앉은 여성에게 체액을 묻혔습니다. 7개월 동안 지하철역에서 자신의 체액으로 여성들을 테러한 30대 남성도 붙잡혔습니다. 2019년부터 2021년 7월까지 총 44건, 그러니까 경찰에 신고된 것만 44건이기 때문에 아마 실제로는 더 많이 많아요. 발생을 했을 거예요. 그리고 피해자들이 잘 몰라서 그럼요. 예, 모르고 넘어가는 옷에 경우도 묻혀 있겠죠. 있는 이런 거. 예. 그리고 이게 어떻게 처벌되었을 것 같으세요? 그러니까요. 예. 이건 성범죄 아닐까요? 질문의 의도를 보니까 굉장히 뜻밖의 이걸로 뜻밖의 처벌됐을 죄로. 텐데 예. 텀블러 속에 커피가 내 거니까 뭐 내 사유재산 손괴했다 뭐 이런 맞습니다. 손괴, 손괴죄. 성범죄가 아니고 재물손괴죄로 재물손괴. 처벌이 됐어요. 그래서 이게 왜 재물손괴죄로 처벌이 됐냐 보면 형법의 재물손괴죄를 이렇게 이럴 때 처벌한다 이런 걸 보면 타인 소유의 재물, 뭐 문서, 뭐 특수매체 기록장치 이런 것들을 손괴, 그러니까 부셔버렸거나 아예 못 쓰게 했거나 은닉했거나 그리고 또 마지막에 효용을 했을 때 처벌하는 거예요. 효용을 해야 한다는 게 어떤 의미냐 하면 사실상 감정상으로 이 물건을 본래의 용도대로 사용할 수 없게 되었을 때 그때 이제 효용을 해야 한다 이렇게 보거든요. 그럼 이 사건 같은 경우는 사실 사실상으로도 쓰지 못할 거고 특히나 감정상으로는 더더욱 이제 이 텀블러를 사용할 수가 없겠죠. 그렇게 되면 이 재물, 그 손괴된 재물의 금전적 가치는 되게 작잖아요. 그렇죠. 그럼 예. 그 정도만 보상받는 건가요? 원래는 재물손괴죄에서 풍계된 그 재물의 가치 그 정도 선에서 벌금형이 보통 선고가 되거든요. 근데 이 사건은 결론은 벌금 300만 원이 선고가 되었어요. 근데 300만 원이면 다들 너무 행위에 비해서 너무 적다 이렇게 느끼실 건데 실제로 재물손괴죄에서 벌금형을 맞아요. 선고하는 것 치고는 상당히 중요한 네, 선고를 네. 한 거죠. 그리고 성범죄로 했으면 기소가 안 됐거나 아니면 네. 무죄가 됐을 확률이 크다는 뜻인가요? 그렇죠. 지금? 이게 처벌을 못하는 이유가 이런 행위를 우리는 성폭력 범죄로 처벌하는 법률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이에요. 뭐 죄형 법정주의와도 관련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형벌이 있어야만 네. 그 사람을 처벌할 수 그래요. 있는 근데 형사법의 대원칙이에요. 아무리 이 사람이 뭔가 도덕적으로 파렴치한 행동을 했다고 하더라도 그 행위를 한 당시에 법률에 이 사람의 행위를 처벌하는 범죄의 종류나 내용이 규정되어 있지 않다면 어떤 방식으로도 이 사람을 처벌할 수가 그렇죠. 없거든요. 그렇네요. 이건 너무나 당연한 원칙이기 때문에 이게 보면 결국 시대의 변화에 따라서 성범죄에 대한 규정의 범위라든지 또 법안 발의가 네. 계속 있어줘야 될 네.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네, 맞아요. 성폭력 범죄 같은 경우도 사실 형법 제정할 당시에 우리가 핸드폰도 없던 시절에 불법 촬영, 유포 이런 거 맞아요, 맞아요. 상상할 수가 그렇죠. 없었거든요. 맞아요. 근데 그런 게 뭐 이렇게 신촌 백화점 사건을 계기로 또 입법이 되고
여자 화장실에 몰래 카메라를 설치했던 서울 신촌에 있는 그레이스 백화점입니다. 성폭력 범죄도 사실 시대에 맞게 계속 변화하기 때문에 법이 먼저 앞서갈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 되게 열심히 뒤따라 가줘야 되는 거거든요. 이 사건 같은 경우도 이것도 좀 강제추행죄로 처벌을 하자는 취지로 형법 개정안도 발의가 되어 있고, 또 성폭력 범죄 처벌에 관한 특례법이라고 있어요. 성폭력을 처벌하는 특별법이거든요. 성폭법 개정안도 발의가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특히 성범죄에 관한 법률들은 계속해서 고도화되는 만큼 법도 잘 따라가줘서 계속해서 새로운 법안들이 보완하는 시대 정신이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스피드를 같이 따라가주는. 지금 많이 근데 보완이 됐어요. 네. 상당히 몇 년 전부터 성범죄의 발생과 검거율이 굉장히 높아졌거든요. 아. 성범죄 자체가 늘어났다기보다는 그 전에 범죄가 아니었던 것을 범죄로 정의하면서 네. 다 처벌이 되기 때문에 이제 그 양이 늘어나는 부분도 있어요. 굉장히 유명한 것 중에 하나가 옛날에는 성폭행의 대상이 부녀자로 맞아요. 법이 써 있었거든요. 네. 그래서 이 동성 간 성폭행, 남성 간 성폭행이 강간이 될 수가 없었잖아요. 그랬는데 어느 순간 이제 법을 바꿨죠. 부녀자에서 사람으로 바뀌었어요. 사람으로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보복 범죄 뭐 매일 뉴스에 나오잖아요. 오피스텔에서 34kg의 앙상한 시신이 발견된 이른바 오피스텔 살해 사건 피의자들에게 보복 살인 혐의를 적용해 검찰에 넘겼습니다. 전 여자친구를 집요하게 스토킹하다 살해한 김병찬이 보복살인 혐의가 적용됐습니다. 보복살인 혐의를 보복살인에 보복 범죄 혐의를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보복이라는 게 사전적인 의미는 뭔가 내가 받은 대로 너한테 그대로 돌려주겠어 이런 건데, 법률적으로 조금 치환해서 얘기를 해보면 보복의 감정을 가지고 어떤 범죄를 저지른다고 다 처벌하는 것은 아니고요. 형사사건화된 수사 단계, 재판 단계 전 과정에 대한 얘기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 수사의 어떤 단서를 제공한 사람, 뭐 고발인, 고소인 또는 수사기관의 어떤 진술을 한 사람들, 법원에서 증언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보복할 목적으로 살인하거나 그리고 상해, 폭행하거나 감금, 협박했을 때 좀 가중처벌하는 것을 우리가 보복범죄라고 법률적으로 얘기를 할 수 있어요. 예를 들면 평소에 나를 많이 괴롭혀왔던 친구에게 보복한다는, 그건 보복 사건하고 좀 다른 거네요. 네, 그런 거랑 다르죠. 그런 거가 좀 다른 거죠. 예. 네. 그래서 이게 지금 특정 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정식 명칭이고 저희가 흔히 줄여서 특가법이라고 얘기를 많이 해요. 특가법. 이 법률은 이 보복 범죄만 규율하고 있는 건 아니고요. 네. 특정한 범죄를 설정하고 그 범죄를 좀 강력하게 처벌하는, 가중 처벌하는 그런 법률이에요. 일반 형법상의 살인죄가 사형,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인데 이 보복 범죄의 형량은 사형,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상 2배 이상 높게 처벌은 하고 있는. 하한이 10년. 하한이 10년. 그거 알아야겠어요. 잘 알아야 되죠. 이렇게 보복범죄에 대한 처벌이 좀 강화되게 된 계기가 있나요? 그 법정 증인 살해 사건이라고 있거든요. 법정 증인 살해 사건. 예, 말 그대로 법정에서 증언하고 나오는 사람을 살해한 사건이에요. 와. 법원 앞에서. 법원 앞에서요. 법원 서울 동부지방법원 앞에서, 그것도 대낮에. 6월이면 얼마나 밝은 대낮이었겠어요. 법원에서 증언을 마치고 나오던 증인이 법원 앞에서 3명의 괴한이 휘두른 흉기에 찔려 숨졌습니다. 범인들은 서울지방법원 동부지원 앞길에서 증언을 마치고 나오는 임 씨를 기다리다 노점상 좌판에 놓여있던 식칼로 임 씨의 목을 찔러 숨지게 했습니다. 대낮에, 그것도 법원 검찰청사 앞 대로상에서 일어난 어이없는 사건이었습니다. 살해된 임 씨는 오늘 오후 검찰 측 증인으로 법정에 나왔고 피고인에게 결정적으로 불리하게 증언한 점이 범인들로 하여금 흉기를 휘두르게 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사실 이 사건의 발단이 되는 거는 어떻게 보면 좀 사소한 사건일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이 이제 피해 남성이 주점을 운영하고 있었던 네. 사람이라고 해요. 근데 이 사람의 업장에서 그 재판받게 된 사람이 와서 좀 무전 취식도 하고 행패를 부렸다고 해요. 그래서 이런 거 당연히 가만히 있지 않겠죠. 그래서 경찰에 신고를 하고 그 행패 부리고 무전 취식한 사람이 그날 재판을 이제 받게 되었던 거거든요. 재판하면서 그 피해자는 그날 있었던 일에 대해서 피해자의 입장에서 증언을 했던 상황이었고, 그리고 함께 법정 방청석에서 들었던 피고인 측 사람들이 이제 따라 나온 거죠. 무슨 뭐 마피아 얘기도 아니고 한국에서 무슨 영화에서 네. 나오는 네. 장면이잖아요. 이 불과 90년에 있었던 사건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얼마 되지 30년, 않은 사건이에요. 30년 좀 넘네요. 예. 법원 앞이라는 건 검찰청도 바로 그 앞에 있었다는 얘기고 그 경찰서도 사실 얼마 떨어지지 않은 거리였어요. 이 사람들에게는 그냥 법치주의라는 게 없는 거예요. 예. 이 당시 분위기가 어땠을까요? 90년도에. 당시에 이게 검찰 입장에서도 상당히 충격적이죠. 그렇죠. 왜냐하면 검찰 측 증인이 나와서 증언을 했는데 바로 법원 앞에서 살해를 해. 굉장히 어떻게 보면 검찰 입장에서 망신을 당한 거기도 하고 모욕을 당한 거기도 하고 형사 절차나 국가의 공권력에 대해서 정면으로 도전하는 범죄잖아요. 그래서 이 검찰 측에서도 이 사건 우리가 직접 엄중히 수사하겠다. 수사력을 엄청나게 동원을 해서 도주한 사람들을 찾기 시작을 하는데 바로 잡히지 않고요. 한 주범은 11일 뒤에 잡혔고 그 즈음에서 다른 한 명도 잡히고 나머지 한 명은 1년 뒤에 잡히거든요. 1년. 예. 오늘 아침 서울 납송대 도피 행적과 배후 조직 등에 대해 경찰의 조사를 받은 이 사건의 주범 변운현 씨는 오늘 오후 빗속에서 범행 순간을 재현했습니다. 대낮에 그것도 법원 바로 앞에서 저지른 끔찍한 살인과 피 묻은 옷을 갈아입고 도주하는 과정을 변 씨는 그대로 태연하게 여러 사람 앞에서 해보였습니다. 그리고 이 사건을 계기로 이제 이 보복 범죄를 강하게 처벌해야 될 필요가 있겠다라는 어떤 좀 사회적인 합의도 좀 달라졌겠죠, 기존과는.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법정에 내가 나가야 될 상황이 있다면 누가 이렇게 편한 마음으로 그렇죠. 증언을 할 그렇죠. 수가 있었겠어요. 그래서 근데 이 보복 범죄는 좀 다른 거랑 다른 것 같아요. 이건 사법 체계 전체에 대한 그럼요. 예. 테러이기 때문에 이거는 사실 우리가 이제 사적인 제재를 사적 복수가 금지되고 또 문명화를 거치면서 국가가 형벌권을 행사하는 모습으로 바뀌는 거잖아요. 근데 어떻게 보면은 문명화된 모든 국가에서 가지고 있는 국가의 형벌권 자체를 본인이 상당히 부정하는 거거든요. 심지어 대부분 자기가 또 범죄를 이미 저지른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미 범죄를 저지른 사람이 또 한 번 피해자에게 불리한 증언을 하고 보복을 하는 거거든요. 이것을 방치한다면 이런 유형의 범죄들이 굉장히 많이 일어날 거예요. 그럼. 90년대 그 증인살인 사건이 그럼 이제는 안 일어날 수 있겠는가라고 생각을 해보면 증언을 하고 나오는 사람을 죽이고 이런 것들은 사실 많이 줄어들었을 수 있는데 보복 범죄의 통계를 한번 보면 2014년부터 19년까지 연평균 거의 400건 가까이 계속 있거든요. 결코 줄어들지 않고 하루에 한 건 이상 발생을 하는 거예요. 또 최근에 마포에서 감금 사건이 있어요. 이것도 전형적인 보복 살인이에요. 왜냐하면 범죄의 동기 자체가 뭐야 네가 감히 나를 그렇죠. 신고해? 네네. 거기서부터 이게 발현이 잘못된 거죠. 엄청나게 앙심을 품고 감금하자. A씨를 오피스텔에 가둔 뒤 학대에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20대 남성 2명이 경찰에 긴급 체포됐습니다. 폭행을 당한 피해자가 고소를 하자 피의자인 남성 2명이 이에 보복하고 사건을 무마하기 위해서 고소 취하 계약서를 작성하게 하고 고소를 취하한다는 문자를 경찰에 보내게 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여기서 멈추지 않고 감금과 폭행은 이어졌고 결국 피해자는 영양실조 상태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발견 당시에 성인 남성인데 34kg에 불과했다고 해요. 근데 지금 최근에 이제 경찰에서 신상 공개되는 김병찬 사건도 범죄의 동기 자체가 나를 스토킹 범죄로 신고했다는 거. 전 연인을 스토킹하다 살해한 혐의로 구속된 김병찬. 김 씨가 피해자를 5달 동안 집요하게 스토킹하다 신고를 당하자 보복을 한 것으로 피해자는 경찰 조사를 하루 앞두고 김 씨가 휘두른 흉기에 숨졌습니다. 그는 겁만 주려고 우발적으로 저지른 범행이라고 주장했지만 미리 치밀하게 준비한 정황도 확인됐습니다. 피고인들이
공통적으로 보복살인죄로 이제 기소가 되면 법정에서 하는 말이 보복할 목적은 아니었습니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보복할 목적만 없어지면 일반 살인죄로 이제 처벌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 말을 판사님이 다 이렇게 받아주나요? 피고인의 고의라는 건요. 범죄의 고의라는 것은 내 내심의 정말 의사를 말하는 게 아니라 그거는 알수 없죠. 법률에서는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근데 보복 목적 없다고 하더라도 드러난 사실이 뭐 예를 들어 신고 이후에 뭐 흉기를 준비했고 어떻게 계획적으로 뭘 했고 그 동기가 범행 신고였다라는 게 좀 명확해지면 네. 사실 그런 변명은 형량을 높이는 자충수밖에 되지 않아요. 뉘우침이 예, 없다 예. 이러니까. 보통 보복 범죄자들의 특징이 있을까요? 최근에 교도소에서 온 편지들을 몇 차례 받은 사례가 있어요. 무려 한 20년이 지난 사건인데도 시종일관 나도 나쁩니다. 그러나 이렇게만 나를 건드리지 않았으면 내가 여기 있지 않았겠죠. 이것을 끝없이 주장을 하는 걸 보면 내 탓이 아니고 상대방 탓을 하는 이것이 가장 뚜렷하게 나타나요. 제가 본 특징은 상당히 계획적이다, 계획범이다. 오히려 왜냐하면 감정적이라기보다는 계획적이다. 아주 그거를 차곡차곡 쌓아서 어떻게 할지를 미리 계획을 하거든요. 그러니까요. 예. 그냥 우발적으로 막 가서 지르는 애들이 거의 없어요. 내가 받은 상처를 얼마나 고통스럽게 돌려줘야 될지에 대해서 많은 준비를 하고 실행을 하죠. 근데 그 치밀함으로 잘 살면 될 텐데. 그러니까 그 내가 하고 싶은 말이죠. 일단은 보복 범죄라는 거는 이 강력 범죄 중에 가장 좀 죄질이 안 좋은 범죄 중에 하나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보복 목적의 범죄인지를 일단 수사기관에서 면밀하게 먼저 살펴야 되는 거죠. 왜냐하면 놓칠 수도 있거든요. 그렇죠. 그게 제대로 잘 드러나지 않으면. 당사자가 가서 보복을 하면 당연히 용의 선생에 오르고 수사 대상이 되는데 청부를 하는 경우도 훨씬 그렇죠. 많고 네, 제3자가 그러니까 전혀 다른 사람이 와서 묻지마 범죄처럼 일이 벌어진 것으로 수사가 돼버리면 맞아요. 그 당사자만 처벌하고 그냥 끝나버리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수사 잘해야 수사기관도 돼요. 잘해야 되고 법원도 잘해야 되는 거죠. 다 같이. 경찰이나 검사들도 많이 공격당할 것 같아요. 네, 그런 공격이나 위협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뭐 실제 실행이 되는 경우도 있고, 전 그런 편지 경찰청에 있을 때도 많이 받았어요. 네 덕분에 잘 살고 있다. 딱 한 줄 오는 거야. 그 네 덕분에 잘 산다는 걸 내가 그럼 고마워라고 해라 이렇게 생각할 수는 없잖아요. 저도 그런 편지 교도소에서 변호사한테도 그렇죠. 보내요. 네. 잘 지내고 계시죠? 이런 편지도 오고. 진짜 맞아요. 그리고 법정에서도 사실은 구속되지 않는 피고인 같은 경우는 재판 끝나고 복도에서 그냥 같이 나가요. 이렇게 복도를 막 제가 가고 있었는데 저한테 나중에 봅시다 이렇게 되게 무섭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죄명이 되게 안 좋았어요. 안 좋고 사실은 무서울 수 있는 상황인데 저 찌질한 놈을 내가 이겨야겠다 이런 오기가 발동해서 제가 따라가서 잡아가지고 어디서 물 건데 이런 식으로 끝까지 제가 멋있다. 지지 않으려고 했어요. 근데 솔직히 변호사로서 법정에서 만난 그 피고인들은 세상 찌질이에요. 정말 제가 봤을 때 너무 찌질하고 법정에 와서 그 악어의 눈물을 막 흘리고 말도 안 되는 얘기하고 그래서 저는 정말 피해자들한테 꼭 해주고 싶은 말이 그렇게 생각하는 것만큼 대단한 사람이 아니야라는 얘기를 저는 항상 해주거든요. 주변에 도움을 받고 한 발자국만 뒤로 와서 상황을 좀 바라봤으면 좋겠어요. 그럴 정도의 어떤 마음의 근육은 길렀으면 좋겠어요.